설날 기억하시나요? 음력 정월 초하루가 다가오면 온 집안이 분주해지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해달력을 보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던 아이들의 설렘, 새벽부터 부엌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분주한 소리, 그리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던 따뜻한 정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처럼 전화 한 통이면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야만 비로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그래서 명절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오늘 기억 낭독에서는 1970년대 명절 풍경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떡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그 시절,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명절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분주하게 말입니다. 어머니는 설 일주일 전이 되면 시장 장보기 목록을 종이에 적어두셨고, 그 목록은 날이 갈수록 길어져서 종이 한 장으로는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떡 재료부터 나물 재료, 전에 쓸 각종 재료들, 그리고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포에 이르기까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목록을 들고 몇 번이고 확인하시며 혹시 빠뜨린 것이 없나 점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를 보시며 뭘 그리 걱정하냐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명절 준비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시면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재래시장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좁은 골목길은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 3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았고, 상인들의 목소리도 한층 더 커졌습니다. 싱싱한 거 가져가세요. 명절이라 특별히 깎아드릴게요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떡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아들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좋은 재료를 구하려면 그 정도 수고는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 시절 떡 한 시루 가격이 500원쯤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우시겠죠. 고기 한 근은 1,000원 정도였고, 소갈비는 한 근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였습니다. 나물 재료인 고사리나 도라지는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 살 수 있었고, 시금치 한 단은 5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두부 한 모는 30원, 계란 한 판은 300원 정도였습니다. 과일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는데, 사과 한 상자에 1,000원, 배 한 상자에 1,500원 정도면 좋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명절이라 인심이 더 후해져서 덤으로 파 한 단을 더 넣어주기도 하셨고, 단골 손님에게는 좋은 부위를 골라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건데 맛 한번 보세요 하시며 시식거리를 내미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다 보고 나면 무거운 짐을 양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깨에는 보따리를 메고 양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때로는 머리에까지 짐을 이고 오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시절 버스 요금이 30원에서 50원 정도였으니 짐이 많으면 택시를 타시기도 했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이 100원에서 150원 정도였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저렴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명절 준비는 집에 돌아와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은 떡 만들기였습니다. 쌀을 씻어 물에 불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방앗간에 가져가 빻아오는 일, 그리고 집에서 떡을 찌는 일까지 하루 이틀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쌀을 불리려면 최소 하루는 물에 담가두어야 했고, 불린 쌀을 방앗간에 가져가면 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명절 전에는 방앗간도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니까요.
방앗간 아저씨는 쉴 틈 없이 일하시면서도 언제나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쌀 빻는 비용은 한 말에 50원 정도였는데 명절에는 10말, 20말씩 빻아가는 집도 있었습니다. 가래떡을 만들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방앗간에서 쌀을 빻아와서 시루에 올리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뜨거운 김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땀에 젖어 반들반들 빛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장작 타는 냄새와 떡 찌는 냄새가 뒤섞여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이제 정말 명절이 오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떡이 다 쪄지면 떡매로 치대는 일이 남았는데 이건 온 가족이 달려들어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떡매를 내리치시면 어머니가 물을 적셔가며 떡을 뒤집어 주셨고 큰형이나 삼촌도 거들어 주셨습니다. 쿵, 쿵, 쿵 하는 떡매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고 이웃집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구경하다가 손에 물을 묻혀 떡 한 조각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갓 찐 떡에 참기름을 발라 한 입 베어 물면 그 쫄깃쫄깃한 맛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워서 호호 불어가며 먹으면서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죠. 송편을 빚던 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송편은 주로 추석 때 만들었지만 집집마다 설에도 송편을 빚는 댁이 있었습니다. 콩소를 넣은 송편, 깨소를 넣은 송편, 밤소를 넣은 송편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쌀가루를 반죽해서 동그랗게 빚고 그 안에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오므리는 일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 옆에 앉아 서툰 손으로 송편을 빚었는데 모양이 울퉁불퉁해도 어머니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빚은 송편이 제일 예쁘네 하시며 웃으셨죠. 예쁘게 빚어야 예쁜 아이를 낳는다는 말씀에 딸들은 더 정성을 들여 빚었고 형제들끼리 누가 더 예쁘게 빚었나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솔잎을 깔고 찌면 솔향기가 배어들어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푸른 솔잎 사이사이에 하얀 송편이 놓인 모습은 정말 예뻤습니다. 나물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까지 5가지 나물을 준비하려면 온종일이 걸렸습니다. 고사리는 물에 불려 삶아야 했는데 질긴 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면 여러 번 삶아야 했습니다. 도라지는 쓴맛을 빼려고 소금에 주물러 여러 번 헹궈야 했고 손이 아프도록 주물러도 쓴맛이 남아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묻혀야 했는데 너무 오래 데치면 물러지고 너무 짧게 데치면 풋내가 났습니다.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을 살리려고 뚜껑을 열지 않고 삶아야 했고 중간에 뚜껑을 열면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에 열려고 하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무나물은 채 썬 물을 들기름에 볶아 만들었는데 달달 볶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나물을 맛을 보아가며 간을 맞추셨고 그 솜씨는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날은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동태전, 육전, 녹두전, 호박전, 깻잎전, 고추전까지 종류별로 부쳐야 했으니 기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식용유 한 병이 300원에서 400원 정도 했는데 명절이면 2~3병은 써야 했으니 적지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커다란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리고 기름을 넉넉히 두르셨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입힌 재료를 기름에 넣으면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전을 보고 있으면 배가 꼬르륵거렸고 어머니 몰래 전 한 조각을 집어먹으면 뜨거워서 입천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갓 부친 전의 바삭바삭한 맛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돼, 제사상에 올릴 거야 하시면서도 아이들에게 부서진 전 조각을 몰래 쥐어주셨습니다. 갈비찜을 만드는 날은 집안 전체에 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갈비 한 근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했으니 명절이 아니면 먹기 어려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갈비를 잘 손질해서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칼집을 넣어 양념이 잘 배도록 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배즙, 참기름을 넣고 오랫동안 졸이면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윤기 흐르는 갈비를 보고 있으면 군침이 돌았고 설날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아이들은 갈비 한 조각만이라도 먹고 싶어서 어머니 주변을 맴돌았지만 명절 음식은 차례상에 먼저 올려야 한다며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설날 새벽은 유난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4시, 5시에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셔서 차례상을 준비하시던 모습을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소리에 잠이 깬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명절 아침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고 찬 기운이 방 안까지 스며들었지만 곧 있으면 따뜻한 떡국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벌써 설레었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일어나셔서 대청마루를 쓸고 제사상을 놓을 자리를 정리하셨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데는 나름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어동육서라 하여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았고 홍동백서라 하여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았습니다. 조유리시라 하여 대추, 밤, 배, 감의 순서로 과일을 배열했고 이 순서를 잘못 놓으면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두동미서라 하여 생선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런 법도를 어머니는 줄줄 외고 계셨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차례상 위에는 떡국, 전, 나물, 포, 과일, 식혜가 가지런히 놓였고 그 위에 조상님의 신의가 모셔졌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면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기 전에 온 가족이 한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설빔이라 하여 새로 지은 한복을 입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헌옷이라도 깨끗이 빨아다려 입었습니다. 그 시절 한복 한 벌 맞추는데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들었으니 해마다 새 옷을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색동저고리에 까치두루마기를 입고 너무나 신이 났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복의 고운 색감과 비단 같은 촉감은 평소에 입는 옷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의 색동이 햇살에 반짝거리면 기분이 한껏 들떴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 머리를 빗겨주시고 딸아이에게는 댕기를 달아주셨습니다. 차례가 시작되면 온 가족이 일렬로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향을 피우시고 술을 따르시면 온 가족이 큰 절로 2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고 어른들이 은은 충문 소리를 들으며 조상님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뵌 적 없는 조상님이었지만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음복이라 하여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조상님께서 드시고 남긴 음식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세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먼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마가 손등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건강하게 자라라,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 말씀 잘 들어라 같은 덕담을 해주셨고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그 시절 세뱃돈은 보통 100원에서 500원 정도였는데 큰아버지나 삼촌에게서 1,000원을 받으면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000원이면 분식집에서 떡볶이 5그릇을 먹을 수 있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라면 한 그릇이 50원, 떡볶이 한 접시가 2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으면 아이들은 곧바로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꺼내 세어보곤 했습니다. 형제자매끼리 누가 더 많이 받았나 비교도 했고 세뱃돈으로 무엇을 살지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문방구에서 딱지를 사거나 불량식품을 사 먹거나 아끼고 아껴서 만화책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때 만화책 한 권이 200원에서 300원 정도였으니 세뱃돈을 모으면 몇 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금통에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큰 것을 사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며칠 못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세배를 마치면 친척 어른들 댁으로 인사를 다녔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친척이 살면 온 가족이 걸어서 갔고 먼 곳에 살면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 시절 시내버스 요금이 30원에서 50원 정도였으니 온 가족이 이동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어김없이 인사를 다녔고 친척 집에 가면 또다시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집집마다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맛있는 음식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례와 세배가 끝나면 본격적인 명절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는 것으로 명절 아침이 시작되었는데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1살 더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떡국을 2그릇, 3그릇 먹겠다고 했고 어른들은 한 그릇도 먹기 싫다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이 동동 떠 있고 그 위에 계란 지단과 김가루가 뿌려진 떡국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떡국을 2그릇, 3그릇 드시기도 했고 아이들은 떡만 골라 먹다가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뜨거운 떡국을 호호 불어가며 먹으면 몸이 따끈따끈해졌습니다. 떡국 외에도 명절 음식은 풍성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식혜까지 평소에는 먹기 어려운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저것 조금씩 맛보다가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지 못했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한 해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 잘 크고 있냐, 농사는 잘 됐냐, 장사는 잘 되냐 같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촌들이 모이면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윷놀이는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놀이였죠. 기억하시나요? 편을 갈라 윷을 던지면 도, 개, 걸, 윷, 모하고 외쳤고 모가 나오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른들도 윷놀이에 함께 하셔서 아이들 편에 붙기도 하고 판돈을 걸어내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판돈은 10원, 50원 정도였지만 이기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빠지면 분해서 한 판 더 하자고 졸랐고 밤늦게까지 윷놀이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연날리기도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놀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대나무를 깎아 만들어주신 연에 창호지를 바르고 실을 달아 연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 연을 날리면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연이 바람을 타고 점점 높이 올라가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고 연싸움을 해서 남의 연주를 끊으면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끊어진 연을 주우러 논두렁을 뛰어다니던 일도 기억나시지요? 연 한 개 사는데 100원에서 200원 정도 들었는데 손재주 있는 아버지들은 직접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기차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엽전에 한지를 끼워 만든 제기를 차며 몇 개를 찰 수 있나 세었습니다.
10개, 20개, 30개를 넘기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100개를 넘기는 아이는 동네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발목이 아프도록 제기를 차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제기 하나에 30원, 50원 정도였는데 직접 만들어 쓰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른들은 화투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섰다나 고스톱을 치며 웃고 떠들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판돈이 오가면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아쉬워했지만 그것도 명절의 재미였습니다. 화투 한 벌이 300원 정도였는데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삼촌, 이모까지 둘러앉아 화투를 치시는 모습은 명절의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자들의 설거지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 많은 그릇을 씻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또 다음 끼니를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수돗물이 시려서 손이 트고 갈라져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시던 어머니와 이모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되셨을까요? 명절이 끝나면 어머니는 며칠을 알아놓으시곤 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기차역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요. 명절 기차표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담요를 깔고 앉아 밤을 새우는 사람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 서로 순서를 지키자며 번호를 적어두는 사람들로 역 앞은 북새통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도 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완행열차 표라도 구하면 다행이었습니다. 그 시절 서울에서 부산까지 특급열차 요금이 2,500원 정도였고 완행열차는 1,500원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은 보따리를 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고향에 가져갈 선물을 싸들고 왔는데 과일 상자, 떡 보따리, 옷가지 보따리 등 짐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사과 한 상자에 1,000원, 배 한 상자에 1,500원 정도 했으니 부모님께 드리려고 사가지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어린 자식을 업고 큰 짐을 든 아주머니, 군복을 입은 군인,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대합실 한쪽에서는 우동이나 김밥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우동 한 그릇에 100원, 김밥 한 줄에 150원 정도 했습니다. 만원 기차 안 풍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좌석은 이미 꽉 차 있었고 통로에도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까지 사람이 들어차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고 짐칸 위에 올라가 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좌석 밑에 들어가 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고향에 간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기차 안에서 삶은 달걀을 까먹으며 창밖 풍경을 보던 일,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친해지던 일, 지루함을 달래려 화투를 치던 일들이 기억나시나요?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면 창문을 닫아야 했는데 석탄 연기가 들어오면 온 객실이 까매지곤 했습니다. 시골역에 도착하면 가족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이쪽이다 하고 소리치시면 달려가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래간만이다. 고생했다. 얼굴이 야윈내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 논두렁과 밭두렁을 지나 고향집에 도착하면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네 하시며 껴안아 주시던 할머니의 품에서 맡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면 다시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떠나는 자식들에게 부모님은 떡이며 음식이며 보따리에 싸서 들려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는 마음에 보따리는 올 때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하시며 김치, 나물, 떡, 과일까지 넣어주셨습니다.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온 부모님은 손을 흔들며 잘 가라, 건강해라, 다음 명절에 보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던 그때는 몰랐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압니다. 1970년대의 명절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떡지는 냄새, 전 부치는 소리, 새벽 차례의 엄숙함, 세배하며 봤던 덕담, 사촌들과 뛰어놀던 마당, 그리고 기차역에서의 이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명절이 되어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시죠. 가족이 모이기 어렵고 차례를 지내는 집도 줄었고 명절 음식도 사서 먹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 시절 가족이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80년대 TV 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드라마를 보던 그 시절 함께 추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기억 낭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